예, 예정된 시간이 5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55분인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 세 가지로 저희가 목차를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2025년도 은행 산업 동향,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2026년도 은행 산업의 이슈와 전망, 그다음에 2026년 이후의 은행 산업의 경영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은행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차주의 DSR 총량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만을 살펴보면 주택대출의 증가율은 어느 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의 그 대출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대출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 취약 차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 총 대출 증가율만 보면 전년 동기 6.6%에서 4.4%로 2.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의 국내은행 이자이익을 살펴보면 수치상으로는 29.7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29.8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약 0.1조 원 수준 약간 감소하였는데 사실상 이는 은행의 이자이익 자체는 정체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이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비이자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그 은행의 비이자이익은 2024년도에 사실 그 상반기 ELS 관련 손실 충당 부채 적립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담들이 2025년도에는 해소가 되어서 비자이익의 수치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2.8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은행의 대손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의 전체적인 연체율 자체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대손 비용은 3.2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한 6천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조선, 방산 관련 일부 대기업에는 경기가 좀 호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 경제라든지 제조업의 업황은 어느 정도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주 건전성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만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수익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자체는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어느 정도 정체하고 있고 비이자이익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대손 비용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순이익의 개선폭 자체는 제한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건전성, 체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순이익 자체가 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BIS 비율 자체는 꽤 많은 상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적정성 수준은 어느 정도 개선세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2025년도 6월 말 현재 국내 전체 은행의 BIS 총자본 자기자본 비율 자체는 15.95%인데요. 거의 이제 16%에 도달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이익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자본 적정성 지표가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 비율의 구조적 개선세는 지금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전체적인 은행의 그 동향을 좀 살펴봤고요. 2026년도 은행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환경적 요인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 자체는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계대출 성장세가 제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들은 기업 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대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자체의 성장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업 대출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신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수신은 아직까지 규모 자체로는 안정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꽤 오랜 동안 정기예금, 은행의 안정적인 수신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기예금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서 수신 여건 자체는 질적으로 조금 악화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성 예금이 비중이 확대가 되면 은행의 어떤 전체적인 수신 기반의 어떤 질적인 악화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일단 상향이 되었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이 되었는데요. 그 상향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수신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한 것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은행의 전체적인 수신 기반의 안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하단의 그림을 볼 수 있듯이 은행업권과 다른 저축은행, 제2금융권과의 금리 격차가 지금 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수신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그 은행업권과 제2금융권의 어떤 금리 격차가 좀 다시 확대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권 간 자금 재배분 문제, 그다음에 수신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것은 은행의 전체적으로 조달 비용 관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은행 산업의 수익성 관련한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6년도의 은행의 수익성은 상방 요인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약간 이제 떨어지는 하향 추세로 전환하게 되면 이에 따라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순이자 마진 자체가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순이자 마진 하락에 인해서 수익성이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와 맞물린 여러 가지 수신 경쟁이 이제 발생하면 조달 금리 자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 기반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몇 가지 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은행 간 그 LTV 담합 관련한 과징금 이슈, 그다음에 ELS 불안전 판매 관련된 과징금, 그다음에 정부가 금융회사의 수익에 대해서 교육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새도약기금 설립 재원 같은 이제 일회성 비용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요인은 일회성 요인으로 아마 그칠 거지만 교육세 인상 방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상당한 좀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사실은 과거를 보면 대부분 기업 대출 금리 자체가 가계 대출 금리보다 높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가계 대출 금리 자체가 기업 대출 금리보다 지금 약간 높아진 그런 역전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은행이 기업 대출을 확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은행의 순이자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정책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자체는 여러 가지 그 은행의 어떤 이자에 대한 영향, 은행의 수익에 대한 영향보다는 정책적 목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맞물리면서 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자산 구조의 건전화라든지 정책적 합성 확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건전성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건전성은 향후에도 개선될 요지보다는 악화될 요인이 많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실제 수치만 살펴보면 2022년 중반부터 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경기 회복,
뭐 거시에서는 내년에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지만 기업 경기에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좀 더디거나 그 업권별 양극화 현상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일부 산업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겹쳐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높아진 그 건전성 수준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U자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2년을 기점으로 지금 연체율이라든지 부실채권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정책적 이슈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건전성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젤 3라고 하는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인데요. 그 은행의 그 바젤 3와 관련해서 2026년도부터 은행의 위험 가중자산 RWA 한 규제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를 두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65%로 상향이 되고 점차되어서 2028년까지는 72.5%까지 이제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두느냐고 하면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특정 은행을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ABCD 은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위험 가중자산 한 규제가 지금 현행 60%에서 65%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B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64.8이니까 65%이 미달이 되어서 위험 가중자산을 조금 더 부담을 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음 연도가 돼서 70%가 되면 ABC 은행은 이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그리고 만약에 28년도가 되어서 72.5%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예시를 든 ABCD 은행은 모두 다 하한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정부에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 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은행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RWA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자본 규제와 맞물리게 되면 은행들은 뭐 주담대의 취급을 축소를 한다든지 가격을 상향하든지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 믹스를 조정한다든지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러한 것이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채권 금리라든지 우대 조건이 좀 불리해지거나 승인 속도라든지 비율이 보수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은행 산업 전망의 종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을 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향후 은행 산업이 은행의 경영 입장에서 어떠한 과제들을 실천해야 되는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은행의 전체적인 대출 포트폴리오 중에서 기업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관련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생산적인 금융을 공격적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연체율이라든지 자본 비율과 같은 은행의 재무 안정성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은행들이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평가를 통한 대출 활성화 노력을 은행들은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많은 은행들이 기술 신용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신용 평가 모델을 도입하거나 고도화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분야에서도 현재의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을 통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해외 주요 은행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요약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생산적 금융의 한 축으로 사실 혁신 금융의 촉진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생산적 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은행들은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품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기업의 현금 흐름과 연동된 대출, 그 다음에 벤처 투자자에 대한 출자와 연계된 선순위 대출, 그 다음에 자체의 혁신 투자 펀드 설치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혁신 금융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 모델을 가진 다양한 해외 사례들이 있는데요. 주요 사례로 캐나다의 CIBC라는 은행의 사업 모델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캐나다의 CIBC는 은행 내부에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문을 설치를 해서 이를 통해서 혁신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이제 기본적인 예대 업무에 더해서 여러 가지 향후 업무 확대를 위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업무 확대의 니즈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게 결국에는 고령화와 관련된 연금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비이자 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은행의 지금 연금 상품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 라인업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다른 업권에 비해서 다양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투자형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련 상품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은행이 해외 진출과 관련한 건데요. 물론 지금 많은 은행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삼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한번 해외 진출 전략 자체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소규모 진출을 통해 가지고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 규모를 늘리는 어떤 전략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례로 일본의 MUFG에 아세안 진출을 했는데요. MUFG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식의 어떤 해외 진출을 통해 가지고 이미 2024년 현재 전체 이익의 22%를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한 경영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건데요. 아무래도 리스크는 당연히 저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러한 이제 우량 대기업, 중소기업 선정 여부와 사후 관리 역량 차이가 은행 간의 경쟁력, 수혜 정도를 판가름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있어 왔던 사전적 관리 기능에 더해서 내부 통제라든지 컴플라이언스 간의 연계를 통한 사후 관리 기능을 내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금융 그룹의 관점에서는 그룹 내 증권이나 벤처 캐피탈 그리고 자산운용 등과 같은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과의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계속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평판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금융 소비자 보호 이슈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 통제 및 지배 구조의 강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성과 평가 체계 개선, 그리고 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 규율 강화와 같은 영업행위 제약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전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후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쟁 조정이 발생을 했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3-3에 나와 있는 은행의 중장기 경영 과제는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로 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지금 은행이 여러 가지 은행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주문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화, 그 다음에 혁신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취약계층 자체가 은행의 접근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포용금융이라든지 상생금융, 그 다음에 은행의 성장 기반을 유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의 경영 과제를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금융원 구본승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신 분들 소개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가나다 순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김형원 은행감독국장님 모셨습니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은경환 신한투자증권 팀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연구소 정희수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호 박사님께서 발표 시간을 잘 맞춰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좋은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먼저 그 토론자분들은 가능하면 7분 이내로 해주실 부탁드리고 제가 좀 길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먼저 은경환 팀장님하고 정희수 소장님이 업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김영원 감독국장님과 신장수 은행과장님 순서로 당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중에는 저희가 뭐 플로어라든지 온라인에서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토론 이후에 저희가 질문들을 요약을 해서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은경환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은행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은경환이라고 합니다. 앞서 박사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시고 뒤에서도 발표해 주실 내용이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저는 주식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은행주의 관점으로 좀 내년 업황을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한번 돌이켜 보시면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우리 은행주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온도차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되게 좋았었어요. 4월까지 이 계엄 뭐 이런 정치 불확실성을 안고 주가가 하락했었으나 7월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배경에는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좋았었고 작년 윤석열 정부부터 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가동되면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주저앉을 했던 거, 그리고 우리 은행주는 주주가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그러니까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환율이 문제지만 상반기에는 환율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은행주 굉장히 좋다가 7월부터 조금 이제 우리 업황이 우려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과징금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홍콩 ELS 불안전 판매에 관련된 금융위 과징금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LTV 담합과 관련해서 공정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난 부담이 됐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차익 실현 명분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IT, 반도체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재차 상승하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이탈하면서 은행주가 가고 있는데 올해 우리 은행 업종의 가장 유의미한 애널리스트로서 보기에는 밸류업 계획이 거의 조기 달성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발표할 때만 해도 2027년까지 주주 환원을 50%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일부 은행은 이미 올해 50%까지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내년을 바라볼 때 이 실적이나 업황이나 이런 걸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나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시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현재 35에서 25%로 내려주겠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은행권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서 비과세 배당 또는 감액 배당을 이제 추진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주가도 좋고 은행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많이 좋아져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세제 개편 기대감들이 소멸하고 났을 때 내년을 한번 전망을 해보면 막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익으로 봤을 때 일단 마진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저희는 마진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성장을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P 곱하기 Q, 그러니까 순이자익이 좀 정체될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비이자 이익도 변동성이 큽니다. 수수료 이익, 신탁이익, 은행이 꾸준히 벌고 있는 수수료는 안정적이지만 시장성 관련 이익들이 있죠.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라든지 외환 관련 이익들 이런 거는 현재 매크로 상황을 볼 때는 단언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핵심 이익에 개선세가 없지만 주식시장에서 은행이 기대하는 거는 건전성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
뭐 부동산 PF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금리가 떨어지면 차주들의 이자 상환 능력도 좋아질 거다.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올랐으니 어느 정도 자산 이펙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은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가 될 만한 게 뭐냐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분들은 이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보다는 약간의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과거 정부 뭐 포용금융, 혁신금융 이거랑 비슷한 연장선상이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과거랑 지금 다른 점은 제가 볼 때 제도적 지원이 지금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낮추면서 이쪽으로 자금 순환을 유도하고 있고요. 종합투자, 종투사라고 주로 얘기하죠. 발행업을 받았거나 이런 증권사들의 모험 자본 공급량을 늘리라는 식으로 제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우려보다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결을 내려보면 우리 은행 업황은 내년에 이익 측면에서 엄청나게 플러스가 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익 체력을 탑라인이 좀 정체되지만 바텀라인 개선으로 극복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이 대부분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도 신한금융그룹에 있는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은행 지주회사 관점에서 은행을 바라보면 은행에서 이익을 더 내고 ROE를 개선하기 어렵다면 다른 계열사에서 이거를 지금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그룹 경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옆에서 들어봐도 비은행들 쪽에 힘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이나 캐피탈 같은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혜도 있을 거고 정책 지원도 있을 거고 이 생산적 금융의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수익성 제고, 외형 확장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업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면 카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카드사들도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조달금리는 높아지고 건전성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카드 쪽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은행의 내년의 핵심적인 전략은 은행은 현재 이익 체력을 유지, 소폭 강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비은행 강화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 ROE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계속 지속 가능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년 은행 업종을 바라보시는 게 투자자나 뭐 이런 기자분들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생각보다도 저희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좀 진취적인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내년이 밝지 않다고 했지만 올해일 것 같은 이제 적어도 바텀라인을 유지하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기업금융 관련돼서는 정부의 어떤 제도적 변화가 과거와 달리 과거에 우려하는 시각에서 좀 보다는 기회적 요인이 되지 않겠냐 하는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고, 세 번째로는 비은행 업무 관련해서는 카드와 같은 그동안 좀 침체되었던 비즈니스가 내년에 좀 더 활성화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희수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하나금융연구소의 정희수 소장입니다. 김현도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뭐 코멘트를 해야 되겠지만 내용이 뭐 제가 저희 하나금융에서 생각하는 방향이랑 거의 일치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내년도 은행 산업의 주요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명확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적 금융하고 포용 금융 그리고 AI와 디지털 자산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 이 네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9월달 10월에 걸쳐서 그 환경 에세이에 기고한 주제들이 있는데 8개의 기고를 했는데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축소 경제 시대의 생존 전략 그리고 이제는 연금 시대 미리 준비하자 AI와 금융 패러다임 보이지 않는 손 다시 보기 여기 이제 포용 금융과 관련돼 있고 금융과 스테이블 코인의 만남 그리고 관세 전쟁과 고환율 공포 생산적 금융의 성공 열쇠 그리고 손님 중심 경영 문화 요 8가지 기고를 했는데 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내년도에 그대로 키워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권 간 그동안의 이제 경쟁을 보시게 되면 업권 내의 경쟁 그리고 업권 간 경쟁이 주로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금융과 비금융 간의 경쟁이 심화됐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어쨌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1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시스템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 디지털 얘기를 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경쟁이 시스템화 경쟁, 즉 그 중앙은행 중심의 결제망하고 블록체인 중심의 결제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금융산업의 성장 축이 이제 부채 중심에서 투자 중심, 자본시장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중 유동성의 경우에도 M2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예금에서 투자 상품으로, 그리고 가계대출에서 기업대출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명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대비 내년에 업권별로 좀 차별화될 것 같은데요. 은행이나 신용카드, 생보, 손보는 이제 약간 정체되거나 소폭 하향 조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증권 자산운용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은 업권별로 이렇게 차별화가 되겠지만, 이 자산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서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전 업권에 걸쳐서 올해보다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비은행권의 그 부담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자산 성장성을 잠깐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고, 기업대출 쪽, 특히 소상공인 대출, 그다음에 벤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 중소기업 상생 지수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서 추진할 건데, 이 중소기업 상생 지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저희 금융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조금 더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예금의 경우에는 사실 정기예금이나 LCF 같은 경우에 저희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좀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금들이 이제 그 증권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종합투자계좌 IMA라고 그러죠. 종합투자계좌하고 이제 발행어음이 이제 은행 예금의 대체 수단으로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은행들이, 그리고 이제 CMA나 이제 주식 예탁금 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쏠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아마 조달 부분에 약간 좀 예금을 통한 조달 부분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IMA라든지 발행어음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경우에는 은행의 그 수신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익성의 경우에는 사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님이 그렇게 내년도에 안 떨어지고, 그리고 대출,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이 증가할 경우에는 이 탑라인의 구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각종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교육세 부담, 이런 일회성 요인에 의해서 ROE는 올해보다는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그 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기에 그 님의 민감도를 좀 살펴봤는데, 25bp 인하될 때마다 과거 14에서 15년도 때 금리 하락기에는, 기준금리 하락기에는 5.2bp 정도 님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20년도에는 4.25bp, 그리고 최근에 24, 25년도를 보시면 1.7bp 정도로 이 기준금리 인하기에 님의 민감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상보다는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결국에는 금리가 현 수준 정도로 유지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장기금리는 수급 요인에 의해서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님은 올해 대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산 건전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생산적 금융이 사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벤처 투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약간 고위험의 어떤 그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잠재 리스크가 조금씩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산 건전성은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CET1 비율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그 금융회사들이 약 13%를 지금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환율이 워낙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RWA가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익이 좀 줄어들게 될 경우 이 RWA 이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 금융권에서 좀 유의될 상황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면은, 생산적 금융이 확대되면서 ABCD 산업에 대해서 저희 특히 은행권에 있어서는
이러한 산업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심사 인프라 구축이 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AI를 통한 어떤 심사 기능도 중요하지만 심사 인력의 어떤 그 육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록체인 AI 도입되면서 어쨌든 이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이 보안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에 이제 감독 기능이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은행들도 어쨌든 그 내부 통제라든지 불안전 판매 해소를 위해서 조직이나 인력, 그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은행이 이제 이자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고 비이자이익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게 과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 저희가 피라고 보통 수수료 베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수수료에는 이제 커미션 베이스가 있고 피 베이스가 있습니다. 커미션 베이스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나가는 받게 되는 수수료가 되는데 펀드나 방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비자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커미션 베이스의 어떤 이 수수료 수익보다는 그 피 베이스드 자산 관리를 통한 어떤 리빙 트러스트라든지 신탁 이런 부분에 이 수수료를 확대해서 비자익을 확대하는 것이 좀 더 이 비자익 비중을 확대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이자익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커미션 베이스드보다는 피 베이스의 어떤 수수료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소장님은 8개 키워드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 상생지수 이야기하신 부분이 되게 마음에 좀 눈여겨보고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 이제 아마도 과거와 같은 새로운 머니 무브 현상이 오지 않겠냐고 예측을 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그 위험 가중치의 조정이라든지 위험 가중 자산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하신 말씀에 좀 많이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은행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AI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전문 인력 육성이라든지 심사 기능의 강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비자 이익 관련돼서 사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모색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커미션 베이스에서 피 베이스로 갈 거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은행 산업이 그동안 장기적으로 요구했던 이 피 비즈니스를 어떻게 좀 육성할 수 있겠느냐는 건데, 나중에 과장님이나 정책당국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금융감독원의 김형훈 감독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단 발표 내용에 보면은 내년도 이제 분석 전망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부분들을 상세히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업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수익성하고 건전성 관련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님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뉘앙스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지금 작년 10월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되는 그걸 갖다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하나 그 연구소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거보다 이제 님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님이 축소되는 그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수신금리 같은 경우에는 님들이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이자 마진 축소가 이제 더딘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자이익이 꾸준하게 지금 견조하게 이자이익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이자 수익 자산 자체가 계속 자산 성장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의 영향으로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가계대출 쪽은 계속 이제 어쨌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어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하다 보면 이제 기업 대출 부분들이 또 이자 수익 자산 부분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부분에서 어떤 그 축소되는 폭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전성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내수가 계속 부진하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신규 연체율이나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중소법인 또 개인 사업자 그리고 특정 업종들 경기민감 업종들의 그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연체율의 빈티지 분석을 해보면 그 금리가 좀 높았던 22, 23년에 취급됐던 대출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연체율이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아직 만기가 이제 남아 있는 대출들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상대적으로 좀 연체율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연체 전이율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높은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연체가 된 이후에 정상화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제 연체 추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과연 이제 계속 지속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좀 불확실한 부분은 있지만 또 대외 경제 여건은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선제적으로 이제 건전성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은행권이 그동안 담보보증 위주로 이제 여신을 취급을 하고 특히 부동산 부분에 이제 쏠림 현상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그 생산적 부분으로 이제 자금 중개 기능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금융그룹들이 그 생산적 금융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리스크 관리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혁신 기업이나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투자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행 자체도 어떤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아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그 기업 대출 부분들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이제 속속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기 위주로 만약에 이제 대출이 늘어날 때 어떤 크레딧 리스크 확대되는 부분 또 이제 지분 투자 확대에 따라서 또 RWA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생산적 금융 전환되다 보면은 그 한계 기업 구조 조정이 지연될 거다. 근데 또 더 만약에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같이 되다 보면은 이런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그 자본 비율 최저한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25년 6월 말 기준으로 어떤 그 우리 CET1 비율을 유지하려면 아마 그 2028년 그 72.5% 적용될 때까지 약 한 5대 은행 기준으로 한 12조 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추정도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적 금융 계획들을 속속들이 이제 발표하고 계신데 그거에 따른 RWA 이제 그 늘어나는 부분하고 또 이 자본이 한도 올라가면서 자본 필요한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어떤 자본 관리 계획을 은행들이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도 많은 제안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감독원도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조직 개편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업권별로 이제 개선 과제 발굴해 가지고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법규나 가이드라인 개정, 그다음에 거점 점포 이제 마련하는 부분은 은행들이 지금 현재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내년 1월에 ELS 이제 판매되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내규라든지 시스템을 이제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 내용 중에 되게 그 CCO의 역할 강화라든지 소비자 보호 조직 인력 확충, 그다음에 KPI 재설계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은행 실무를 소비자 보호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내부적인 소비자 보호 파트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역할이 좀 더 이제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점포 관련해 가지고 된 내용들이 사실 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은행들이 어쨌든 경영상 측면 또 비대면 거래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점포 폐쇄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제 금융위하고 같이 점포 폐쇄 절차 이제 내실화라든지 대체 수단 마련 관련된 것들을 은행들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 접근이 어려운 이제 소외계층들 우리가 생각을 해서 기존에 이제 어떤 이동 점포나 ATM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은행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동 디지털 브랜치라든지 생성형 AI 브랜치 이런 것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그 은행들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 코멘트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그 생각보다도 님의 하락이 더딜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경기 민감 업종이라든지 뭐 중소법인들 대상으로 해서 건전성 관리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생산적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본 비율 최저한도 뭐 상황 조정 같은 것 때문에 자본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는 뭐 조직 개편이라든 가이드라인 작성을 통해서 내년 초에 도입될 걸 예상을 하신 것 같고요. 점포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어떤 그 대체 점포 형태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장수 은행과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발제해 주신 김용도 박사님 그 내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리스크 요인과 그 향후 필요한 과제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토론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앞으로 필요한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 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먼저 그 내년도 전망과 관련해서 간단히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내년에는 그 조금 이제 미묘하게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으시지만은 시장 금리가 기본적으로 하락세 기조로 들어가고 또 몇 가지 그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 리스크 요인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건전성에 하방 압력이 있다는 그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23년도부터 은행 이자 수익이 좀 정체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자 대출이라든지 이제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건전성 지표가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과거 그와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 특수은행을 제외한 산업은행이나 이런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 기준으로 볼 때 그때 보니까 ROA가 0.34%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5조 원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건전성이나 이런 뭐 수익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은행이 그 차주의 상환 능력에 추가해서 상환 능력을 잘 평가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생산적 금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지금 그 이혁원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그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아마 저희가 은행권 그 펀드 주식 그 위험 가중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금감원하고 같이 추정해 보니까 은행들 그 자본 비율이 평균 24bp 정도 그렇게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그 영향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지주 금융 그룹별로도 그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이런 공급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은행 자금이 앞으로도 보다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분야로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고 점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용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은행들이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그 사회적 책임 이행 활동을 많이 해 오셨는데 이제 그 포용 상생금융의 대상을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신 소위 말하는 심파일러 분들에 대한 그 금융 공급, 그리고 하나는 실제 펀더멘탈이 좀 안 좋으신 한계 차주, 고금리 차주 분에 대한 금융 지원, 이 두 가지 형태로 포용 금융 대상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심파일러 분들에 대한 금융 공급은 사실 이게 이제 결국은 심사 평가의 어떤 역량을 제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소위 말하는 그 전략 모형 같은 걸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전략 모형을 계속 디벨롭하시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셔야 이제 이런 그 심파일러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그 제도적으로 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두 번째 실제 한계 차주, 고금리 차주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이제 이 부분을 뭐 단순한 그런 비용으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사회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와 어떻게 보면 생산적 금융을 이렇게 완성하는 그 마지막 연결고리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구조 하에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은행 산업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그 금융 공급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그 우리 사회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사회적 아젠다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은행들의 이제 부수 업무 부분도 이런 다양한 사회적 그 어젠다와 연계해서 지금까지도 은행들이 이제 그런 부수 업무를 많이 그 개발하시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부수 업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김영도 박사님 그 발제 자료에 그 은행들의 중장기 경영 과제 부분에 그런 워딩이 있더라고요. 이의 병행의 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라는 거는 이제 이익,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의는 이제 이런 포용금융과 상생금융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더불어서 이제 리스크 관리까지. 그래서 힘드시겠지만은 이런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 더 이렇게 그 노력 좀 해주시고, 우리 그 사회 경제 자원 배분과 이 금융 시스템의 그 중추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이렇게 좀 잘 해 나가시길 좀 요청드리고, 저희도 필요한 제도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나 개선, 제도 개선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현재 뭐 우리나라 은행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익성 문제, 건전성 문제는 과거와 비교해 보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특히 그 생산적 금융 관련돼서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노하우 또는 준비,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상생금융 관련해서는 뭐 부수모에 대한 규제 완화를 했으라도 전체 경제 그 사회 경제적으로 요구되는 그 상황들을 반영해서 은행들이 조금 적극적인 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또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이 좀 일찍 끝나긴 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좀 온라인에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사실 뭐 은행들이 규제라든지 정책 수익성이 모든 면에서 조금 불리한 환경에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은행이 이 상황을 타개해 놨으면 좋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업계에서 오신 분들이 또 말씀을 하셨고, 제도적 차원에서 사실 뭐 업계와 또는 규제 당국 간의 그 뭐 여러 가지
소통이 사실 과거 어느 때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질문은 좀 특별하게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발표자님 김영도 박사님께서 혹시 마지막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그 코멘트 중에 저희 신장수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은행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를 완성한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뭐 어쨌든 사실은 은행이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중추를 하고 있고, 사실 간접 금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직접 금융에 비해서 사실은 또 장점도 많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모델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고 국장님도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언론 업계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것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 나가면 2026년도에도 어느 정도 은행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늘 연말이 오면 새해가 또 기대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2.0 시대에서 저희가 무엇이 맞다 틀다 말할 만큼 불확실이 많은 것 같고요. 2026년이란 올해는 트럼프 2.0 정부가 사실은 준비하는 단계였지만 2026년에는 사실 그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영향이 아무도 과시화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 모든 분들이 사실 지혜와 노력을 합해서 2026년 배우는 새해가 더 기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신 참석자 그리고 토론자 그리고 행사를 준비한 여러분 관계자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